네, 여러분, 정규제 칼럼 시간이 왔습니다. 뉴스는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 주한 중국 대사가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면 한중 관계는 순식간에 파괴될 수도 있다, 이런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더민주당의 김종인을 찾아가서 그렇게 협박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김종인 선수, 김종인 대표인가요, 지금 위치가? 김종인 씨가 주한 중국 대사의 이 같은 사드 배치가 한중 관계를 순식간에 파괴할 수도 있다는 협박성 발언에 어떻게 응대했는지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응대했는지, 김종인 씨가 어떻게 응대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민주당을 찾아와서 얘기한 것도 고약한 작전인 것 같고, 정치적 갈등을 부추겨 보겠다고 하는, 민주당은 무엇을 또 했는지도 알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 답했나? 이런 것도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주한중국 대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갔다고는 부지런히 밝혔습니다마는,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이 쭉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구국홍 주한중국 대사. 정작 이 김종인 씨가 뭐라고 답했는지에 대해서는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일이 앞으로 많을 것 같습니다. 한반도를 적어도 무력화, 무장의 공백지대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중국 측의 목표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사드 레이더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말도 아니죠. 중국 측은 5,500km까지 보는 레이더를 가지고 한반도를 샅샅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미국에 대해서 반미 투쟁하던 인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을 해야 됩니다. 미국에 대해서 반대 투쟁해오던 인간들도 이 중국의 어이없는 이 공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호주의 의류업체인 립컬이라고 하는 회사가 립컬 중에 일부 제품이 북한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진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입니다. 아마도 중국에 하청을 줬는데 중국에서 북한에 재하청을 주고 있는 것 같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런 말은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3주년 평가입니다. 3년 전 2월 25일에 대통령에 취임하셨기 때문에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간다고 대통령 본인도 얘기를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성적표 자체는 저는 그렇게 막 경제 성적표만 놓고 보면은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렇게 나빠진 것은 아니다. 국민들의 삶이라는 것이. 경제 성장률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2%대, 2.67 이렇게 떨어졌는데, 국제적인 경제 성장률의 감퇴 수준과 비교하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는 약간 높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 GDP 성장률이 2%대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다른 나라들은 더 많이 떨어졌으므로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비판할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경제정책은 기본적으로 실패했다고 봅니다. 정치는 그러나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정치에는 후한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야박한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글쎄요, 순박한 분이라는 것은 국민들도 다 알죠. 그래서 그랬는지 이 경제민주화라는 구호를 걸고 대통령이 되어서 경제민주화라는 구호 아래 10개가 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일부는 통과가 안 됐습니다만은 그 일부의 대부분은 통과가 되나 안 되나 비슷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경제민주화는 입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제민주화에 거의 1년 반이나 소모했고 또 이 경제민주화는 거의 대한민국 경제의 자살기계라고 불러야 될 정도로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법이 다 되었습니다. 좋은 말로는 가벌관계를 해소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원가 후려치기를 금지한다든가 경제민주화 입법 10개가 넘는 법의 대부분이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경제를 나쁘게 만드는 경제를 자살로 몰고 가는 그런 법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10개가 넘는 법이 통과되고 1년 반이나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아차 아니구나 하고 경제민주화라는 깃발을 내리고 경제 활성화라는 깃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차없이 추진되었던 것이 예를 들어서 창조경제, 규제 완화, 노동개혁, 교육개혁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창조경제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아마 정권이 바뀌면 창조경제센터부터 없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대기업들도 각자 하나씩 창조경제센터를 17개인지 맡아서 했습니다마는 그 맡은 대기업들도 자기들이 내야 할 분담금 또는 창조센터 기금을 들고 빨리 정권이 바뀌기만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별로 돈을 쓰고 있지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 가기를 딱 돈은 꼬불 쳐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교육개혁은 대통령께서 말씀은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정규적인 그런 교육만 받고도 충분히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할 수 있어야 되고 잡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체제로 바꾸자라고 하는 아마 선한 의도인 것 같습니다만은 영어 시험도 절대평가, 수학 시험도 절대평가, 시험은 쉽게 내고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거는 좌익 교육관이거든요.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교육관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지력 저하 현상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어서 공부를 더 시켜야 됩니다. 공부를 더 시켜야 월급이 더 높은 잡에 취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적당히 해서 적당히 나오면 적당히 알바 비슷한 업밖에는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계속 시험을 쉽게 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교육개혁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노동개혁은 목화 안 되는 쪽으로 거의 가고 있고 오늘은 이기권 노동부 장관이 눈물을 글썽이면서까지 노동 관련 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국회 호소를 했지만
지금 노동개혁 4법이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진짜 노동개혁법은 없습니다. 그 중에 3개는 근로자복지법이고요. 하나는 파견법인데 이 파견법은 노동개혁이라기보다는 일자리를 좀 늘려보자고 하는 법입니다. 이 노동개혁법은 아닙니다. 일자리 증진법 이렇게 봐야 되고, 그렇게 본다면 노동개혁법은 다 빠졌습니다. 해고와 임금이 문제인데 이 해고와 임금의 유연성은 둘 다 지금 차단되어 있습니다. 해고 지침과 임금을 말하자면 슬라이딩제로 좀 해서 성과급제를 도입하자는 것은 개혁이라고 볼 수 있겠으되, 해고를 거의 못하도록 만든 행정지침은 오히려 노동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규제 완화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억이 아마 생생할지 모르시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소위 푸드트럭 얘기를 한 지가 언젠데 지금 푸드트럭 보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푸드트럭에 무슨 뭐 공원 이런 데 사람들 없는데, 가게들이 없는데, 사람들이 덜 다니는데 이런 데 가라, 이제 이런 정도로 지금 돼 있을 뿐이지 푸드트럭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개혁은 거의 실패, 교육개혁은 이미 실패, 규제 완화도 엊그제 무역 수출 투자 확대 회의에서조차도 대통령은 네거티브 규제를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날도 미래위원회 같은 데서는 또는 방송위원회 같은 데서는 말하자면 전통적인 규제를 고집하면서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규제개혁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지금 문제로 삼는 그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성적표에 합격점을 주기 어려운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보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우선 통진당을 해산했습니다. 이석기를 구속했습니다. 말하자면 종북을 구속했습니다. 교과서 형편없는 좌익 교과서를 고치는 과정에 있습니다.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정교조를 법의 노조로, 물론 이건 법원의 판결입니다만은 법의 노조로 만들었습니다. 엊그제 산별노조의 조직력을 해체했습니다. 개성공단을 폐쇄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대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이런 항목들로 놓고 보면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과단성 있게 정치 개혁을 해낸 대통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들이 갖는 민노총, 한국노총 같은 소위 조직노동 단체들이 갖는 힘을 어떻든 삭감하고 있다는 점, 학생들에게 인형 공부 위주로 좌익 이데올로기를 가르치는 정교조에 대해서 법의 노조임을 확실히 했다는 점, 통일에 대한 올바른 길을 확실히 했다는 점, 개성공단을 정말 우리들의 큰 고민거리였던, 언제 저 자칫 잘못하면 인질이 되나 하고 정말 노심초사했던 개성공단 문제를 폐쇄를 단안을 내렸다는 점, 통진당 해산하고 종북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는 점, 교과서 문제를 바로잡는다는 점, 이런 것들은 정말 고맙고 다행스럽고, 이루 저는 참 말할 수 없는 안도의 기분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 3년에 물론 정치 쪽이 잘못된 것도 많습니다. 무슨 친박이니 진박이니 이런 논쟁을 남기고 있는 점,
중국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불안한 스윙이 있었다는 점, 미국에 대해서 뭔가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는 점,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일본과 과도하게 논쟁을 벌이고 어떻든 매듭은 지었다고 합니다마는 위안부 문제를 저렇게 키워버린 점, 그래서 정치 쪽에도 굉장히 지적해야 될 대목은 많지만 정치 외교 쪽에도 그래도 크게 보면 해결한 것이 많다. 또 이 해결한 것들은 역대 어느 대통령 때보다도 참 단안에 의해서 해결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3년을 정말 평가할 만한 3년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경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 이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또 그 첫 단추에 의해서 지금 법이 다 통과가 되어서 돌아가고 있는 중이므로 아마 앞으로 굉장히 괴로운 일들이, 또 경제는 점점 나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참 걱정은 됩니다만은, 글쎄요. 저는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3주년을 그렇게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성적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나쁘지는 않았다. 경제민주화라는 출발이 잘못되었다. 소위 4대 개혁이 표류하고 있다. 는 점은 매우 아프고 후회스럽지만 정치 분야에서 놀라운 성취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전체적으로는 좋았다. 아쉬운 점도 많았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규재 칼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